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정신없이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한 주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 반, 불안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많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17,000달러 돌파 시도가 일단은 성공을 했고, 그렇게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애물 구간은 17,600달러 부근이 지목됐는데, 여기까지 뚫어내면 2만 달러 랠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다시 15,000달러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FTX 사태 발생 이후에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제네시스 이슈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네시스가 제미니 말고도 또 다른 채권단에게 9억 달러 부채가 있다는 건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네시스의 총 부채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부디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최종 브리프 문건 제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슬슬 크립토 미디어들이 불을 지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데일리호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리플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쟁점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라운드업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금 욕설, 비방 등 수위를 넘어서는 악성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나름의 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고소가 능사는 아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차원의 캠페인 형식의 방식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모지리 챌린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욕설과 비방,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모지리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놈을 선택해서 오늘의 모지리로 선택합니다. 오늘의 모지리들 가운데 한 달 동안 최악의 악성 댓글을 단 놈을 골라서 이달의 모지리로 선정하고, 마찬가지로 내년 12월엔 1년 최악의 악플을 단 놈을 골라서 올해의 모지리로 선정합니다. 올해의 모지리 선정은 1년의 결실인 만큼 구독자님들과 함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설문 투표로 진행할 계획이고, 사전에 모지리들의 악플과 또 오늘의 모지리 선정 과정을 담은 영상 별도로 제작합니다. 오늘의 모지리로 선정되면 저희 채널 중요 공지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하고 있는 댓글 상단 고정의 기회를 부상으로 제공하고, 12월에 올해 모지리까지 선정된 뒤에는 1년 동안 선정된 이달의 모지리 12놈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지리 챌린지는 선한 인터넷 세상을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주식회사 블라블라 팩토리의 2023년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악플 퇴치, 선플 조장.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의 모지리로 선정되고 댓글 상단 고정에 부상까지 받은 뒤에 자발적으로 삭제한 뒤에 이 빤스런을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이달의 모지리 선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지리 챌린지에 참여를 하기 원하는 악플러들은 욕설을 시전하기에 앞서서 나는 빤스런을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챌린지에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인격 살인 수준의 욕설과 비방, 모욕에 관심이 많은 무지한 모지리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견지하는 컨셉이라서 해외 분석가들의 강세 전망을 담은 분석과 근거들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폭등 기대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악플 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는 유사 모지리들도 조금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발적인 구독 취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를 넘는 악플러들이 몰리는 걸 보면 저희 채널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좀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도 저희 회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기대 포인트였던 20일 지수이동 평균 17,000달러 부근을 돌파해낼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여기를 뚫어냈고 추가적인 반등 동력을 보일까 말까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2만 달러까지 내달리면서 산타랠리의 신호탄을 확실하게 쏘아 올릴지, 아니면 17,600달러 부근에 저항해서 다시금 쓰러지면서 추가적인 후퇴를 하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올라서 40.5% 주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반등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6,963달러 근처에서 거래됐는데 이건 황소와 곰이 서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장애물 구간은 17,622달러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 돌파를 이뤄내면 하락 추세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고 나서 2만 달러 심리적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후에는 21,5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다. 하지만 17,622달러에서 하락해서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 떨어지면 곰 세력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에는 15,476달러에서 17,622달러 사이의 큰 범위에서 통합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차하면 꽤나 큰 폭의 박스권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은 17,000달러 위에는 올라서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누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바닥을 치고 MVRV가 바닥을 치는 교차 지점이 강력한 매수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보여주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강력한 매수 구간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는가? 비트코인은 아마도 지금 수준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질이들은 이런 분석 멘트를 보면 지금 사라는 거냐, 곧 폭등한다라는 거냐, 지금 사라고 해서 샀는데 안 오르면 어쩔 거냐,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제가 모질이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공부해서 알아서 판단해라. 대표적인 강세론자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번에 다시금 강세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아주 거대한 다음 불마켓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되는 패턴이 꽤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는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5년에서 2026년쯤에는 3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과거처럼 동일하게 벌어질지 아닐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강세론자들이 이런 걸 근거로 강세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시기가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라는 점, 이런 점을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면 분별력 있게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과연 알트 시즌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을지 역시 관심사인데 이더리움은 1300달러 돌파 시도를 지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일단 반등세를 확인해 주었고 1200달러 위에서만 자리한다라면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표시된 내용을 보면 1차적인 목표 지점으로는 1335달러, 2차적인 목표 지점으로는 1546달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4시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더리움이 지난주와 거의 똑같은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상황은 지지라인에서 빠진 뒤에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빠졌을 때의 상황이 페이크아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형태 페이크아웃이 포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채널 안에서 잘 자리하고 페이크아웃이 벌어진 뒤에 상승한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인 만큼 이더리움도 산타랠리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을 순조롭게 시세 견인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내가 투자한 종목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이게 조금 지나칠 경우에는 투기성 내지는 도박성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살짝 정신줄을 놓으면 모질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이런 상황을 자주 생각해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의 멘트가 꽤 공감이 됐습니다.
부테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가격 대신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가격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영지식 증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어 개발자 유선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모든 이더리움 개선 제안 등을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기술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암호화폐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멘트에 담긴 힘, 함의를 바라보자라면 괜히 저 어린 청년이 이더리움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에 대해서 손을 많이 놨는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가격 대신 본질, 이런 부분은 생각할 거리들 참 많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FTX 사태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은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TX와 알라메다의 비정상적인 재무 상황을 처음 보도했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 코인데스크가 이번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제네시스가 추가로 이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소식통 멘트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가 제미니 말고 또 다른 채권단의 9억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권단은 부채 상환을 받기 위해서 국제 로펌 프로스카우어 로즈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제네시스의 총 부채 18억 달러로 알려져 있지만 이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미니가 제네시스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출해준 9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안 그래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코인데스크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아직 FTX 사태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데 부디 별다른 충격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뽀글이 자식이 바하마를 활보하고 다니고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뽀글이의 전 여친이자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였던 캐롤라인 앨리슨이 뉴욕 맨해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맨하탄에 있는 카페에서 포착된 캐롤라인 앨리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올리면서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아침 8시 15분, 참 아침 일찍부터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 여자는 지금 홍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구금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롭게 맛집 카페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 전해진 내용들이 이제 슬슬 미디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짚어봤던 부분이긴 한데 데일리호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다시금 라운드업을 해보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호들은 리플사는 SEC가 XRP의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SEC는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 측은 결국 연방법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인데, 이건 돈이 투입되고 그 돈이 공동사업에 쓰일 경우, 그리고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서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법원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깔끔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미국의 빌 모건 변호사 멘트도 바로 이런 맥락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빌 모건 변호사의 분석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 놓은 이 앞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